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겠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결과가 아주 부정적으로 나오니까 지금 러시아 내에서 FSB 연방보안국과 군부가 충돌한다. 라는 소식을 제가 알려드렸었죠. 그런데 그 군부에서도 또 계파가 갈려서 또 자기네들끼리 지금 충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고위층이었던 또 그런 공작 부분에 근무를 했던 그런 고위층 전 장관이 이 지금 현재 러시아 군부의 이 완전히 막장 권력 투쟁 상황을 설명을 해 줬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뭐 한마디로 개판입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일단 권력만 잡고 보자 라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길 수 없는 전쟁,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길 수 없다라는 걸 한 번 더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케리치 대교 이 폭발한 이 후폭풍들 계속 지금 몰려오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올렸던 그 동영상 굉장히 인기가 좋았는데 아직 못 보신 분들 계실 걸로 믿어요. 그래서 신의균의 국방TV에 제가 다시 올려놨습니다. 왜냐? 노란 딱지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어떤 분들은 아니 국방TV는 노란 딱지고 군사TV는 노란 딱지 아닐 리가 있냐? 너 지금 뭐 구독자 늘리려고 군사TV 구독자 늘리려고 지금 장난치냐? 라고 하시는 분 계신데, 정말 놀랍게도 국방TV는 몇 년 전부터 요 주의 감시를 하고 있는지 여기는 뭐 정말 이런 것도 노란 딱지냐? 라고 생각될 정도로 노란 딱지를 많이 붙이고, 군사TV는 거의 똑같은 컨텐츠인데도 노란 딱지를 붙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군사TV를 옮겨 놓았으니까 신의균의 군사TV에 한번 보시면 이 전략 폭격기 기지를 우크라이나가 폭격해서 전략 폭격기가 날아간 이 상황들 포함해서 아주 재밌고 화끈한 소식들이 있습니다. 이참에 신의균의 군사TV도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전과를 먼저 보겠는데요. 병력은 370명 사살했습니다. 전차 9대 격파, 장갑차 16대 격파, 차량 18대 격파 등의 전과가 있죠. 역시 오늘도 정말 뭐 잊어버리지 않고 한 개 대대 정도의 병력과 장비가 사라졌습니다. 370명. 한 개 대대죠. 이렇게 꼬박꼬박 하루에 한 개 대대씩이 사라지고 있는 이유가 좀 이따가 나옵니다. 야포 9문, 다련장 로켓 5문, 이렇게 해서 포병도 한 개 포병 대대급이 사라졌죠. 이럴 정도로 전투부대, 포병부대, 우리 편제로 한 개 대대급이 계속 각각 하나씩 사라지고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전투기 수호이 25 공격기 한 대가 헤르손 전선에서 추락, 공격을 받아서 격추됐다라는 거고요. 무인 항공기, 이란으로부터 무인 항공기 다량으로 받아왔죠. 그 중에서 11대 격추했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순항 미사일 2발을 요격했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제가 좀 이따가 알려드리겠지만 이 75발의 미사일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을 향해 쏘았고, 우크라이나에서는 그 중에 41발을 요격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럼 여기는 왜 포함이 안 돼 있냐? 이 전과가 나오고 난 이후에 그 요격 소식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내일 전과에 대량으로 미사일 요격 이 전과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전과를 바탕으로 전선 상황을 보겠는데요. 러시아가 키우 시내의 세브첸코 공원에 미사일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근에 있는 우리 삼성이 입주해 있는 그 빌딩도 피해를 입었다. 라는 그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아마도 이 세브첸코 공원을 때린 것은 대통령궁을 때리기 위해서 공격을 한 것으로 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여기 아파트에도 공격을 받았고, 그리고 이 근처 건너편은 도로 건너편은 공원인데 이 공원에 많은 화구가 생겨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다량의 미사일을 여기다가 집중적으로 쏟았는데, 아니 아무것도 없는 이 공원에, 그리고 옆에 있는 아파트에 왜 미사일을 그렇게 많이 쏘았을까요? 지금 러시아 미사일 몇 발 없는데, 이거 지금 공중발사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KH-22나 KH-59 등으로 평가가 되는데,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왜 그 공대지 미사일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런 비싼 미사일 갖고 왜 이런 데 때렸냐? 이건 제가 봤을 때 1.3km 떨어져 있는 대통령궁을 때리기 위해서 쏘았는데, 이게 공산 오차에 의해서 여기 떨어졌다.
라고밖에 해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는 때릴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왜 1.3km 옆에 있는 이곳을 못 때렸냐? 이 의혹이 가는데 KH-20이나 KH-59 같은 경우는 일단 관성항법, 그 다음에 글로나스 추적.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GPS죠. 러시아는 GPS가 아니고 글로나스니까 그렇게 해서 위성항법, 관성항법으로 가서 마지막에 TBC거 켜고 적외선과 영상을 딱 보면서 딱 돌입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모든 유도 방식 중에서 가장 정확한 그런 유도 방식이에요. 그래서 1m, 2m 이 타겟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 1.3km나 떨어진 곳을 때렸다 라고 하는 건 러시아 무기가 그만큼 형편없다. 이 조작하는 컨트롤러도 그만큼 형편없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뭐 키우 시내뿐만 아니고 하르키우, 리비우 이런 곳에도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고 특히 자포리자에서는 구급차 행렬을 공습했습니다. 구급차들이 환자들을 싣고 여러 대가 가고 있었는데 그걸 때려버렸어요. 그래서 무려 32명이 사망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 전쟁 범죄죠. 제네바 협정에 의해서 이 적십자 마크가 있는 구호 활동을 하고 있는 적십자 마크가 있는 그런 군용 장비들은 때리면 안 되죠. 그건 전쟁 범죄죠. 반드시 나중에 체크했다가 처벌해야 됩니다. 러시아가 또 미사일 공격을 하기 위해서 크림반도 남부 해역에 칼리브르 순항미사일을 쏠 수 있는 플랫폼들을 집결하고 있다 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러시아의 연쇄 공격은 이제 협상 거부하는 의미로 간주한다. 그럼 협상 안 한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원래는 개전 첫 주 만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구소련제 포병 탄약이죠. 이런 거 다 썼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 사격을 하고 있죠.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 파키스탄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물론 동구권 출신의 동유럽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주지만 파키스탄 굉장히 인구 많은 나라고 인도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전쟁 준비를 했던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탄약이 있겠죠. 152mm 포탄, 122mm 포탄 또는 뭐 122mm 다련장 로켓탄 이런 것들 많이 있겠죠. 그걸 미국이 중간에 중재를 해서 우크라이나에 계속 팔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구소련제 무기들도 포병들도 쏠 수 있는 거다. 자, 그러면은 러시아는 이제 다 썼죠. 그러다 보니까 벨라루스에서 구소련 규격의 탄약을 대량 구매를 추진하는데 벨라루스 군부는 반대한답니다. 왜 반대하냐? 자기네들 뭐 벨라루스 정도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탄약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별거 없겠죠. 그런데 그 소량의 탄약을 러시아 줘버리면 나중에 폴란드가 치고 들어오면 어떡할 거냐? 안 된다 라고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찍어 눌러서 갖고 와 라고 협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러시아는 9월에 동원한 예비군 병력을 일주일 만에 6만 명을 첫 주에 모았는데 그 6만 명을 남부전선, 헤르손 전선에 집중 투입하고 있다. 무기도 별로 없죠. 가서 정말 뭐 총알바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어옵니다. 러시아는 바흐무트와 아우디우카에서 연일 우라 돌격,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돌격해 라고 하는 이 우라 돌격을 강행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러시아의 군부의 권력투쟁 상황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수로비킨으로 총사령관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수로비킨 입장에서 뭔가 보여줘야 되니까 계속 지금 돌격을 시키는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 전과 보시다시피 하루에 한 개 대대씩 계속 녹아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우라 돌격을 시킨 지 한 일주일 다 돼가는데 수천 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루에 한 개 대대씩 370명, 440명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죽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70명이 죽었으면 부상자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루에 1000명씩 사라지고 있다. 전열에서 이탈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며칠간 이 우라 돌격을 바흐무트 지역에서 시키면서 거의 뭐 수천 명이 무력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푸틴은 이 군 인사정책이 단기적 효과만 있을 것이지 장기적으로는 효과 없다라는 것이고 러시아는 이 헤르손 지역의 군과 관, 이 가족들을 크림반도로 대피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이 예비군들을 남부전선 즉 헤르손 쪽에 투입하고 있고 그 지역에 있는 부역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크림반도로
피난시키는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 헤르손 남쪽에서 건곤 일척의 승부를 한번 보겠다. 이런 그래서 거기에서 대결전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보관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될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전선 상황 가지고 첫 번째 소식입니다. 케르치 대교 파괴가 남부전선에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남부전선 러시아군 탈영병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물론 현지 부역자들과 러시아 파견 관료들이 남부전선 붕괴에 대한 공포로 해당 지역을 필사적으로 탈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케르치 대교 일부 운행 정상화를 선언했지만 교각 불안정으로 아직 열차 운행은 불가능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남부전선 보급망이 붕괴되면서 헤르손과 멜리토폴 일대의 러시아군과 공무원, 부역자들의 필사적인 탈출이 이어지고 있다고 이반 페도로우 멜리토폴 시장이 현지 시각 10월 10일 밝혔습니다. 페도로우 시장은 자포리자주 멜리토폴과 베르단스크, 마리오폴을 이어 러시아 로스토프-온돈으로 이어지는 M14 고속도로가 러시아 피난 차량들로 가득 찼다라며 침략자들의 탈영병은 물론 러시아에서 온 행정 요원들과 부역자들이 고속도로를 통해 러시아로 탈출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파괴되지 않은 케르치 대교 도로 구간 일부의 통행을 10월 9일 오후부터 부분 재개했는데요. 운행 가능 차선이 줄어들고 교량 붕괴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림반도 케르치에서 다리로 진입하는 진입로에는 탈출하려는 차량들이 6km나 길게 줄지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탈출은 헤르손 전선이 급격하게 붕괴되고 있고 우크라이나군이 자포리자 전선을 통해 대규모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확산되면서 시작됐는데요. 남부 전선의 러시아군을 지탱하는 양대 보급로 중의 하나인 케르치 대교가 파괴되자 이 지역 러시아군과 친러 부역자들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남부전선의 러시아 부대들은 대대전술단의 보급소대 차량들이 매일 왕복 300에서 400km를 오가는 강행군을 하며 연료와 탄약을 소량씩 보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케르치 대교가 파괴되고 물류 허브인 멜리토폴과 장코의 보급창의 연료가 바닥나면서 연료 공급이 끊기자 러시아군 전차들은 기동 방어를 포기하고 전차호를 파고 들어가 전차를 고정식 포탑으로 운용하기 시작했다는 보고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남부전선의 러시아군이 공격 또는 방어를 위한 기동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각계격파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앞으로 벌어질 남부전선의 전투는 전투가 아니라 일방적 학살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철도, 연료 보급 철도가 완전히 그냥 녹아내려 버렸죠. 큰일 난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던 군인들 그리고 부역자들, 탈영병들, 야 큰일 났다 도망가자 해가지고 멜리토폴 시장, 우크라이나 편이죠. 그 사람에 따르면 이런 큰 세 가지 움직임이 있다. 그래서 이 헤르손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크림반도로 지금 도망 내려오고 있고, 그리고 크림에 있던 사람들은 케르치 대교를 통해서 바로 다리를 건너 러시아로 도망을 가고, 아니면 이제 이런 식으로 M14 도로를 타고 이렇게 베르단스크, 또 마리오폴, 그리고 로스토프-온돈 이런 식으로 해서 러시아 쪽으로 도망가는 이런 큰 세 가지 축선으로 러시아인들 그리고 러시아에 부역했던 부역자들, 이런 자들이 완전히 그냥 엑소더스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연료가 끊어지다 보니까 전차를 움직일 수가 없죠. 전차는 그야말로 움직일 때 전차인데 움직이지 않으면 뭡니까? 그냥 포대죠. 그래서 이 사진이 뭐냐? 기름이 없으니까 그냥 호를 파고 전차 하나가 이렇게 몇 시간째 가만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드론이 이제 이걸 탐지하고 이걸 잡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참을 보고는 야 그래도 가만히 있다. 우리 모른다. 하고는 가만히 있는데 이 전차병이 이 동영상 보면 나와가지고 기관총을 이쪽으로 저쪽으로 돌리기도 하고 있어요. 근데 위로는 안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폭탄 탁 떨어뜨리는 그런 장면인데 좀 이따가 이제 그 폭파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한심한 운용을 하고 있다. 기름이 없어서. 그러면 기름 없는, 연료 없는 이 부대들이, 전차들이 확확 움직이면서 기동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움직일 수가 없죠. 그러면은 여기 터지면 기동 부대들이 가서 메워줘야 되는데 메워줄 수가 없습니다. 터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남부전선에서 학살극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푸틴이 핵무기를 사용하든 안 하든, 러시아가 전면전을 선포하든 안 하든
이제 러시아의 운명은 끝난 것 같습니다. 크렘린의 무차별적인 동원령 집행으로 러시아 산업계 전반에 심각한 인력난이 벌어지고 있으며 정부 각 부처에서 크렘린과 국방부의 동원령 집행을 축소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9월 21일 크렘린의 부분 동원령 선포가 러시아 산업계 전반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한 노동인구 급감이 러시아 경제를 붕괴시킬 수도 있다고 러시아 내각이 크렘린과 국방부에 경고했다고 복수의 러시아 워싱턴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10월 10일 리포트했습니다. 이 소식통들은 러시아 당국에 의해 검열되어 삭제된 기사들을 종합해 러시아 연방정부의 재무부, 경제개발부, 산업통상부, 천연자원환경부 등 내각 주요 부처들이 크렘린과 국방부에 동원령 집행 축소와 예외 조치를 인정해달라는 건의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0월 6일 크렘린에 제출된 이 합동 건의서에는 동원령으로 소집된 막대한 병력에게 의복과 식량, 전투물자와 무기를 공급할 재정적 여력이 남아있지 않으며 산업계 전반에는 거듭되는 공식, 비공식 동원으로 산업계 노동자의 70%가 사라질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들 부처는 여러 차례 이루어진 동원령 집행으로 소집된 예비군 대원들은 대부분 산업에 종사하는 연령대의 청년들이고 이번 부분 동원령 선포 이후 엄청난 숫자의 청년들이 국외로 탈출하면서 제조업은 물론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동원령의 축소와 특정 직업군에 대한 동원 면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크렘린에 읍소했습니다. 특히 천연자원환경부는 이번 동원령으로 대부분의 환경 미화원과 쓰레기 수거 차량, 운전기사들이 소집되면서 거리에 쓰레기가 넘쳐난다 라며 당장 이들만이라도 동원 면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고 보건부와 노동사회보장부는 20에서 40대 남성들이 갑자기 줄어들면서 생계활동과 육아, 가사노동 전반에서 여성들의 고통 호소가 크게 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러시아 내각의 이 같은 호소는 러시아의 현재와 미래를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밑빠진 독에 쏟아붓고 있는 푸틴의 독주에 대한 내각의 첫 번째 집단 행동인데요. 연이은 패배와 망신으로 이성을 잃어가는 푸틴과 강경파들이 과연 내각의 호소를 귀담아 들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참 무기도 없고 동원했더니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강강수월래 비슷한 거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트럭이 있고 지금 이 군사훈련장이죠. 뒤에 딱 봐도 군사훈련장인데 여기에 트럭에 그냥 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이러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그냥 공연 트럭이고 그리고 나서 그냥 이렇게 강강수월래가 춤추고 하고 있습니다. 예비군들이에요. 모아놓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할 게 없으니까 무기가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예비군 동원돼서 갔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먹을 것도 없어요. 알아서 있어라 라고 하니까 휴대폰으로 자기 지인들에게 먹을 것 좀 갖다 줘 해가지고 이렇게 지인들을 주변으로 불러서 먹을 거 이렇게 지금 전달받고 있는 영 내에서 담장 밖에 있는 먹을 걸 전달받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러시아의 현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산업 현장에서 종사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불러서 지금 벌써 수만 명이 죽었죠. 그리고 수십만 명이 다쳤죠. 그리고 100만 명 이상이 지금 탈출했죠. 또 30만 명을 동원하죠. 앞으로 더 할 거죠. 다 산업 현장에서 일할 사람들인데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러시아의 미래는 없다라는 이런 각 부처의 호소가 먹혀들기를 바랍니다. 이성을 찾기 바랍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군부는 권력을 잡기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황당한 상황입니다.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작전, 즉 특수군사작전 합동군 총사령관에 세르게이 수로비킨 육군 대장을 새로 임명한 것을 두고 이것이 러시아 군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극심한 권력투쟁의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수로비킨이 전쟁 실패의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고 숙청당할지도 모른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현지 시각 10월 8일 우크라이나 특수군사작전 합동군 총사령관에 새로 임명한 세르게이 수로비킨 육군 대장은 이번 전쟁의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고 처형될 수도 있으며 그가 총사령관에 임명된 배경에는 러시아 군부 내의 권력 암투가 있다고 알렉산드르 코다콥스키 전 도네츠크 보안 장관이 현지 시각 10월 10일 주장했습니다. 코다콥스키 전 장관은 한때 동부 군강구와 시리아에서 지휘관과 참모 관계로 있었던 수로비킨과
알렉산드르 라핀은 이번 전쟁 기간 중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의 뒤를 이어 러시아 군령권을 거머쥐고 권력의 중심에 진입하기 위한 권력 투쟁 관계다 라고 밝혔습니다. 코다콥스키 전 장관은 또 이들은 러시아 군부 내의 각기 다른 파벌을 대표하는 주자들이며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인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을 때 상대편을 작전의 총괄 책임자로 임명해 책임을 묻는 것보다 상대를 무너뜨리기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수로비킨과 라핀 모두 그들 나름대로 조국을 사랑하고 조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전쟁을 추구하는 방법과 수단은 완전히 다르다라며 이들이 벌이고 있는 권력 투쟁의 결과가 이번 전쟁의 결과를 결정할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에 권력 투쟁의 주체로 지목된 세르게이 수로비킨은 1987년 입대했고 소련 붕괴 이후 불법으로 무기를 밀매한 것은 물론 1991년 민주화 시위 당시 상부의 지시를 무시하고 민간인들에게 발포를 해 두 차례나 군 교도소에 수감된 범죄자입니다. 수로비킨은 특유의 처세술과 막대한 비자금으로 윗사람들을 구워 삶아 전과가 있음에도 군에 남아 고속 승진을 거듭했고 푸틴의 눈에 들어 시리아 주둔군 사령관을 지내며 엄청난 수의 민간인을 죽인 전쟁 범죄자로 악명이 자자한 인물로 군부 내 강경파를 대표하는 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항하는 알렉산드르 라핀 상장은 1982년 입대에 특별할 것 없는 군 생활을 해왔는데요. 2006년에 별을 달았고 2014년 중장, 2019년 상장으로 진급한 뒤 지금까지도 대장 진급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핀은 개전 초 체르니우에서 전선을 망쳤고 지난 9월 우크라이나군의 동부 대공세 당시 리만에서 러시아군의 역대급 패배를 안긴 졸장 중의 졸장인데요. 그 무능 때문에 엄청난 병력을 잃은 체첸군의 수장 람잔 카다로프는 크렘린에 그의 사병 강등과 훈장 박탈, 최전선, 소총수 차출을 요구할 정도였습니다. 현재 수로비킨은 우크라이나 특수군사작전 합동군 총사령관, 라핀은 그 휘하의 중앙집단군 사령관 겸 서부집단군 총괄사령관으로 상하 관계이지만 라핀은 수로비킨의 지시를 거의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패전의 책임을 모두 뒤집어 쓸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휩싸인 수로비킨은 자신의 통제를 따르는 체첸군과 일부 예비군 병력, 돈바스 반군 전력을 재정비해 바흐무트 방면에서 매일 공세를 벌이며 하루 평균 1개 대대전술단 병력을 소진시키는 악수를 두고 있습니다. 현지 워싱턴 소식통들은 이번 인사 조치가 라핀 측의 정치적 공작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며 향후 러시아 군부 파벌 싸움의 주도권을 알렉산드르 라핀이 갖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가 군권을 장악하면 우크라이나 특수군사작전은 더욱 소극적인 형태로 전개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러시아군 이러다가 결국에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무너지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새로 사령관이 총사령관 된 수로비킨, 여기가 라핀 잘 아시죠? 자기 아들에게 셀프 훈장 수행한 사람, 라핀, 졸전 중에 졸전한 사람, 수로비킨은 완전히 그냥 초강경 민족주의자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권력 투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라핀, 여기 수로비킨. 그런데 수로비킨이 총사령관이 됐는데 그런데 이번 권력 투쟁에서 라핀이 이긴 거였다. 라고 지금 이 도네츠크 안보 장관, 전 안보 장관은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왜냐? 어차피 지금 단기적으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주 높은 고위층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 총사령관을 맡으면 책임지는 입장이 돼야 되는데 그걸 이제 라핀 측이 수로비킨을 위로 올려버렸다. 그래서 수로비킨이 떠밀려서 올라가 앉아버리게 된 것이다. 그래서 수로비킨은 곧 날아갈 것이다. 왜?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수로비킨은 날아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지금 이 바흐무트 쪽에 계속 돌격을 시키고 있는데 그 말을 라핀은 듣지 않는다. 총사령관에서 명령을 드려야 되는데 라핀은 안 듣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수로비킨의 말이 통하는 부대는 체첸군. 그래서 이제 체첸군 수장인 람잔 카도로프는 수로비킨 개파니까 이 라핀을 강등시켜라. 사병으로 강등시켜라. 소총수로 만들어라. 이렇게 지금 욕을 하고 있는 것이고 체첸군과 지금 동원한 가돈 예비군들 그리고 돈바스 반군들 이렇게만 가지고 바흐무트에서 진격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다. 그럼 왜 지금 권력투쟁하냐?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는 세르게이 쇼이구는 뭐 완전히 그냥 독보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군부 인사고, 그 다음에 게라시모프 총참모부장이죠. 쇼이구는 정치인 물이 묻었기 때문에 정치를 할 거지만 게라시모프는 아니다 이거죠. 곧 전역할 텐데 그 이후에 공권을 잡기 위한 권력 투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라핀이 이길 것 같다. 만약에 수로비킨이 생존을 한다면 어마어마하게 강한 전쟁을 해서 완전히 그냥 러시아인들을 갈아 넣을 것 같고, 또 라핀이 이긴다면 결국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놈이 하나 저놈이 하나 어차피 진다, 착착 둘 중에 하나다 라는 건데, 어쨌든 권력 투쟁하느라고 내분이 일어서 박살나기를 바랍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